어머, 강대위. 비번이라고 지금 퍼질러 자는 거야? 강원도 화천의 이른 아침 꿀 같은 비번의 단잠을 찢어발긴 것은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몽보다 더 끔찍한 사단장 3호 오혜령의 목소리였다. 강혜나 대위는 전날 야간 훈련의 피로가 솜에 물을 먹인 듯 온몸을 짓누르는 가운데서도 그 목소리 하나에 번개처럼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귓가에 불쾌하게 달라붙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아닙니다. 막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군인이 그렇게 늦게 일어나도 돼? 이래서 여군은 오혜령은 말을 하다 말고 특유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를 냈다. 됐고, 나 오늘 서울 가야겠어. 강남 신세계. 운전 좀 해. 질문이 아니었다. 통보였고 명령이었다. 강혜나는 창밖을 보았다. 그녀의 황금 같은 주말 단 하루뿐인 휴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비번. 어머. 강혜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혜령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솟구쳤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강대위, 지금 내가 비번인 게 중요해? 내가 서울을 가야겠다는데 지금 내 그깟 휴일이 중요하냐고. 박 소장님 사단장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가 봐야 정신을 차릴래? 진급하고 싶지 않아? 여군이 별 달고 싶으면 이런 사회생활도 다 능력이고 점수야. 몰랐어? 노골적인 협박. 자신의 남편이 가진 권력을 마치 자신의 계급장인 양 휘두르는 오만함에 강혜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군인이었고 이곳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 계급의 정점에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왕이었다. 알겠습니다. 언제 모시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항복이었다. 지금 당장. 나 준비 다 끝났어. 얼른 공관으로 튀어와. 참, 그 촌스러운 군복 말고 사복 입어. 그렇다고 너무 촌스럽게 입지는 말고. 내 수준 떨어지니까.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혜나는 부서져라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 그런데 고작 이런 여자의 주말 쇼핑 운전기사 노릇이나 하려고 그 험한 훈련을 견뎌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섰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뒤엎을 힘이 없다면 일단은 복종해야 했다. 이것이 조직이었고 현실이었다. 그녀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 바지와 흰 셔츠를 꺼내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잿빛이 되어 있었다. 사단장 공관은 부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홀로 우뚝 솟아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강혜나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오혜령이 마치 패션쇼에 나가는 모델처럼 걸어 나왔다. 뭐야? 오혜령은 강혜나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다. 아이고 촌스러워라. 내가 촌스럽게 입고 오지 말랬지. 누가 보면 우리 사단 수준을 뭘로 보겠어? 됐어. 어차피 오늘은 강대위가 주인공 아니니까. 오혜령이 핸드백에서 차키를 꺼내 강혜나에게 휙 던졌다. 강혜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묵직한 외제차 로고가 손바닥을 아프게 찔렀다. 내 차야. 이번에 새로 뽑았어. 흠집 하나라도 나면 강대위 영창 갈 줄 알아. 있을 수도 없는 협박을 그녀는 농담처럼 짓거렸다. 강혜나는 아무 말 없이 운전석 문을 열었다. 오혜령은 당연하다는 듯 강혜나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다. 강혜나가 재빨리 뒷문을 열자 그제야 여왕은 차에 올랐다. 출발해. 강남 신세계. 제일 빨리 가.
아, 그리고 에어컨 틀지 마. 나 피부 건조해져. 차는 미끄러지듯 공관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오혜령의 진한 향수 냄새가 숨막히게 퍼져 있었다. 차가 화천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오혜령의 전화통이 불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혜나가 바로 앞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어머, 김 여사. 나 지금 서울 가는 중. 드라이브? 호호 비슷한가? 아니, 우리 부대 강 대위가 운전해 주잖아. 응. 여군 대위. 아주 똘똘해. 오혜령은 룸미러로 강혜나의 굳은 얼굴을 힐끗 쳐다보며 비웃듯 말을 이었다. 주말에 비번이라고 관사에서 굴러다니길래 불렀지. 어차피 걔들 노는 거 나라 낭비 아니야? 이럴 때 사모님 운전기사도 하고 사회 경험도 쌓고 다 배우는 거지. 강혜나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가슴속에서 들끓는 치욕감보다 낮게 느껴졌다. 짐꾼도 해야지 그럼. 군인들 체력 하나는 끝내주잖아. 행군도 한다며? 그거에 비하면 쇼핑백 드는 건 껌이지. 안 그래? 강 대위. 호호호. 대답 없는 강혜나가 재미없다는 듯 오혜령은 다시 전화를 붙들고 떠들어댔다. 지옥 같은 3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차가 복잡한 서울 강남 한복판 신세계백화점의 거대한 건물 앞으로 들어섰다. 오혜령은 일반 주차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장 깊숙한 곳에 따로 마련된 우수 고객 전용 주차 구역으로 강혜나를 이끌었다. 차가 완벽하게 멈추자 오혜령이 뒷좌석에서 내리며 기지개를 켰다. 아우 찌뿌둥해. 운전도 참 못해. 덜컹거려서 멀미 날 뻔했네. 최고급 승용차의 안락함 속에서 떠들며 온 사람은 자신이었음에도 모든 탓은 강혜나에게 돌아왔다. 오혜령은 자신이 들고 있던 손바닥만 한 악어 가죽 핸드백을 강혜나에게 툭 내밀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핸드백 잘 들고. 정신 바짝 차려. 오늘 내가 사는 거 전부 강 대위가 드는 거니까. 알지? 오혜령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당당하게 백화점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강혜나는 그녀의 핸드백을 든 채 그 뒤를 따랐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가 누군가의 쇼핑 짐꾼이 되어버린 모욕적인 순간이었다. 백화점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부터 달라졌다. 차갑고 건조한 화천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인공적인 향수와 값비싼 가죽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욕망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였다.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그들이 1층 명품관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가장 입구에 있던 매장의 지배인이 귀신처럼 오혜령을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응. 김 매니저. 오랜만이네. 오늘 나 담당하는 직원이 연락 줘서 왔지. 물건 빼놨지? 그럼요, 사모님. 안 그래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매니저라는 여자는 오혜령의 팔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며 마치 여왕을 모시듯 그녀를 매장 안쪽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이끌었다. 강혜나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오혜령이 자리에 앉자 김 매니저는 그제야 강혜나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위아래로 강혜나의 단정한 그러나 명품과는 거리가 먼 차림새를 훑어보았다. 이쪽은? 오혜령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다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아, 내 비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날 좀 도와주는 사람. 신경 쓰지 마. 아, 네. 김 매니저의 눈에 스친 경멸과 무시. 강혜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자신은 대한민국 육군 대위였지만 이 순간 이곳에서는 그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오혜령의 쇼핑은 거침이 없었다.
이거 신상 나왔다며? 어디 보자. 어머, 색깔 곱다. 이것도 입어볼래. 사모님 안목은 여전하시네요. 이건 이번에 딱 하나 들어온 물건입니다. 오혜령은 마치 백화점 전체를 빌린 듯 소란스럽게 옷을 고르고 가방을 들어보았다. 강혜나는 매장 구석에 마치 가구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야 했다. 오혜령이 입고 있던 값비싼 트렌치 코트를 벗어 던지듯 강혜나에게 넘겼다. 강 대위, 이것 좀 들고 있어. 구겨지지 않게. 비싼 거야. 강혜나는 그녀의 코트와 아까부터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한참을 법석이던 오혜령이 드디어 결심한 듯 소리쳤다. 좋아. 아까 들어본 그 가방이랑 이 구두 그리고 저 스카프 싹 다 포장해. 네, 사모님.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정성스럽게 포장된 크고 작은 쇼핑백 대여섯 개가 쏟아져 나왔다. 오혜령은 자신이 결제한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으며 그 쇼핑백 더미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강 대위. 뭐해? 들어야지. 강혜나는 묵묵히 다가가 크고 작은 쇼핑백들을 양손에 나눠들었다. 손잡이가 얇은 쇼핑백 하나가 유독 날카롭게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오혜령은 그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어머, 겨우 그거 들고 뭘 그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이야? 얼른 가자. 갈 데 많아. 오혜령은 빈손으로 가볍게 걸으며 다음 매장으로 향했다. 강혜나는 그 뒤를 방금 산 물건들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따랐다.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 오혜령의 쇼핑은 끝이 없었다. 강 대위, 이리 와봐. 이 구두 어때? 예쁘지? 네, 예쁩니다. 흥. 뭘 알고나 대답하는 거야? 됐어. 그녀는 강혜나를 불러 세워 자기 멋대로 품평을 시켰다가 이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듯 무시하기를 반복했다. 백화점 1층을 다 돌았을 뿐인데 강혜나의 양손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쇼핑백은 10개가 넘어갔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달아오르며 아파왔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쇼핑백 몇 개를 팔뚝에 걸쳤다. 아이고 목말라. 강 대위, 넌 괜찮아? 오혜령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땀 삐질삐질 나는 거 다 보이는데. 오혜령은 혀를 쯧쯧 찼다. 내가 보니까 말이야, 강 대위. 체력이 너무 약해. 너 군인이잖아. 그것도 육군 대위라며. 맨날 무거운 총 메고 산도 탄다며. 완전 군장? 그거 메고 행군도 한다면서. 오혜령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에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거에 비하면 이건 깃털 아니야? 깃털. 안 그래? 고작 이 쇼핑백 몇 개 들었다고 그렇게 낑낑대고. 아이고 꼴 좀 봐. 무슨 피난민 같네. 체력 단련한다 생각해 강 대위. 이것도 다 훈련의 연장선이야. 안 그래? 표정 좀 풀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내가 너 억지로 시킨 줄 알겠어. 강혜나는 두 주먹을 말아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쇼핑백 손잡이의 고통보다 가슴속에서 들끓는 치욕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의 훈련은, 그녀의 행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적어도 그 훈련에는 명예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고되고 치욕스러운 노동이었다. 자, 이제 위층으로 가자. 아직 반도 못 봤어. 오혜령은 콧노래를 부르며 에스컬레이터로 향했다. 강혜나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양팔에 주렁주렁 매달린 쇼핑백들이 부딪히며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강혜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이 모욕을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녀의 눈빛이 화천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백화점에서의 쇼핑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혜령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여성 의류 매장부터 구두, 화장품 매장까지 층별로 싹쓸이를 하다시피 했다. 그때마다 짐은 어김없이 강혜나의 몫이었다. 그녀의 양팔은 이제 쇼핑백을 걸어둘 공간조차 부족해 몇 개는 가슴에 안아야 할 지경이었다. 아우 답답해. 강대위,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 쇼핑백을 안다가 균형을 잃고 휘청이자 오혜령의 날카로운 질책이 날아왔다. 총은 그렇게 잘 쏘면서 쇼핑백 하나를 못 잡네. 쯧쯧. 강혜나는 입술을 깨물고 짐을 고쳐들었다. 마침내 오혜령이 지겹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 여긴 이제 물건이 다 그게 그거네. 별로야. 강대위, 차 대기시켜. 청담동 가자. 청담동 말입니까? 그래. 거기 단골 매장에 내가 따로 주문해 둔 게 있거든. 거기가 진짜 백이지. 여긴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 강혜나는 산더미 같은 짐을 들고 다시 지옥 같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가 꽉 막힌 주말의 강남 도로를 달리는 내내 오혜령은 쉴 새 없이 떠들었다. 그녀는 또다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어머, 이 여사. 나 지금 청담동 가는 길. 응, 아까 신세계 좀 들렀다가.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몰라. 아, 운전? 호호, 나 운전기사 있잖아. 오혜령은 룸미러로 강혜나의 굳은 얼굴을 힐끗 살폈다. 강혜나는 오직 전방만 주시했다. 우리 부대 강대위. 아주 똘똘해. 운전도 잘하고 짐도 잘 들고. 내가 요즘 얘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 호호호. 강혜나의 귓가에 그 호호호 하는 웃음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앵앵거렸다. 응, 짐은 뭐 트렁크에 싣고 있지. 어찌나 튼튼한지 몰라. 뭐 같더라? 아, 그래. 짐 실어 나르는 노새. 호호호. 짐꾼으로 아주 딱이야. 강혜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차가 어느덧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간판도 없는 고급 부티크 앞에 섰다. 일반인은 감히 들어올 엄두도 못 낼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다 왔다. 내려. 짐은 일단 차에 둬. 여기 물건 먼저 보고. 오혜령은 이곳이 훨씬 더 익숙하다는 듯 차에서 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물건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매장 지배인이 극진하게 오혜령을 맞이했다. 강혜나는 운전석에 앉아 오혜령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잠시 후 오혜령이 매장 문을 빼꼼 열고 강혜나를 불렀다. 강대위, 넌 거기서 뭐해? 이리 안 와? 강혜나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오혜령은 이미 값비싼 샴페인을 한 잔 들고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방금 전 백화점에서 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가 걸려 있었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어때? 죽이지? 오혜령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거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거야. 오혜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피 코트를 직접 걸쳐보았다. 강대위, 너도 이런 거 입고 싶지 않아? 아, 넌 군인이라 이런 거 입을 일도 없겠다. 오혜령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동시에 거울을 통해 강혜나를 쏘아보았다. 맨날 그 칙칙하고 촌스러운 군복이나 입고 다녀야지.
불쌍해라. 이런 게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내가 알기나 하겠어. 그것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군복은 강혜나의 자부심이었다. 촌스럽다는 말로, 불쌍하다는 말로 모욕당할 대상이 아니었다. 어때? 나한테 잘 어울려? 오혜령은 뱅그르르 한 바퀴 돌아보이며 다시 한번 물었다. 잘 어울리십니다. 흥, 내가 뭘 알겠어. 오혜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너처럼 맨날 산에서 흙먼지나 뒤집어 쓰고 다니는 애가 이런 진짜 배기 명품을 볼 줄이나 알겠냐고. 그치? 매장 지배인은 그 말에 감히 웃지도 못하고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됐어. 너 같은 애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그냥 넌 저기 가서 기다려. 아니다. 아까 차에 있던 짐들 있지? 그거 다 들고 이리 와. 이따 이거랑 한꺼번에 들고 가게. 지금 말입니까? 그럼 내가 2번 말하게 할 거야? 얼른. 강혜나는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다. 백화점에서 샀던 그 산더미 같은 쇼핑백들을 이 청담동 한복판에서 다시 차에서 꺼내 저 부티크 안으로 옮겨야 했다. 그녀가 낑낑대며 짐을 들고 부티크 안으로 들어서자 오혜령과 지배인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저렇게나 많이 샀어? 라는 놀라움이 아닌 저렇게 많은 짐을 들고도 꿋꿋이 서 있네. 라는 짐승을 보는 듯한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강대위 정말 힘 하나 좋다. 호호호. 오혜령은 이 모피코트까지 계산하며 짐 더미 위에 거대한 상자 하나를 더 얹었다. 자, 이제 다시 백화점 가자. 아, 쇼핑 실컷 했더니 목마르다. 거기 우수 고객 라운지 가서 커피나 한 잔 우아하게 마셔야겠다. 강대위 뭐해? 그 짐들 다 챙겨서 따라와야지. 얼른. 다시 백화점으로. 강혜나는 알 수 있었다. 저 라운지라는 곳에서도 자신은 결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실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곳은 이 기나긴 지옥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청담동의 부티크 문을 나서며 서늘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이상하게도 너무나 맑고 푸르렀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는 다시 서울의 복잡한 도로 위를 달렸다. 백화점에서 산 엄청난 양의 쇼핑백들, 그리고 방금 청담동에서 산 중형차 한 대 값이라는 모피코트 상자까지. 차 안은 그야말로 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혜나는 그 모든 짐을 다시 주차장에서부터 꾸역꾸역 들고 오혜령의 뒤를 따라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다. 이번 목적지는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우수 고객 전용 라운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좁은 공간에 함께 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저 짐들 다 뭐야? 요즘도 저렇게 짐꾼 노릇 시키는 사람이 있나? 저 뒤에 여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오혜령은 그 모든 시선을 오히려 즐기는 듯 했다. 마치 자신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며 저 짐꾼은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는 트로피인 양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라운지 입구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오혜령을 깍듯하게 맞이했다. 오혜령 고객님 오셨습니까? 응. 나 커피 좀 마시려고. 직원의 시선이 오혜령 뒤에 산더미 같은 짐을 들고 서 있는 강혜나에게 향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객님, 짐은 이쪽에 잠시 맡겨주시면. 어머, 맡기긴 뭘 맡겨. 오혜령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내 짐꾼이야. 짐이랑 짐꾼은 하나라고. 짐이 들어가야 짐꾼도 들어가지. 안 그래? 강대위 뭐해? 안 따라 들어오고. 오혜령은 막무가내로 라운지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감히 사모님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
강혜나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짐을 든 채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라운지 내부는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 고급스러운 벨벳 소파,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상류층 사람들. 그들의 고요한 세계에 짐을 바리바리 든 강혜나의 등장은 그야말로 이질적인 침입이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짐. 세상에. 무슨 이삿짐 센터 직원인가? 웬일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강대위 여기. 내 옆에 서 있어. 오혜령은 가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더니 강혜나를 자신의 테이블 바로 옆에 세웠다. 앉으라는 말도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한 전시였다. 이것 봐라. 나는 주말에 군인 대위를 짐꾼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오혜령은 온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강혜나는 양팔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마치 석상처럼 그 자리에 섰다. 어머, 535.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그때 건너편 소파에 앉아있던 다른 중년 여성이 오혜령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다. 오혜령이 기다렸다는 듯한 순간이었다. 어머, 김 여사. 웬일이야. 여기서 다 보네. 웬일은. 535 오늘 싹쓸이 했나봐. 그 뒤에 짐은 다 뭐야? 어머어머. 김 여사라는 여자의 시선이 강혜나가 들고 있는 짐들에 고정되었다. 아, 이거? 호호.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강 대위가 고생 좀 했지. 오혜령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강혜나의 팔에 걸린 쇼핑백 중 하나를 툭툭 쳤다. 예, 우리 부대 강 대위. 육군 대위래. 아주 튼튼하지. 어머, 군인? 군인을 짐꾼으로? 535 능력도 좋다. 두 여자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어댔다. 강혜나는 이가 갈리는 모욕감을 참아냈다. 아, 맞다. 김 여사 이것 좀 봐. 오혜령은 마치 쇼를 하듯 강혜나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거대한 모피코트 상자를 가리켰다. 강 대위, 그것 좀 열어봐. 아니, 짐든 채로 열어야지. 그것도 못해? 강혜나는 낑낑대며 한 손으로 다른 짐들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겨우 상자 뚜껑을 열었다. 자, 이거. 어때? 오혜령은 상자에서 윤기가 흐르는 모피코트를 끄집어내 자신의 어깨에 척 걸쳤다. 나 이거 잘 어울려? 김 여사가 좀 봐줘. 어머, 죽인다. 역시 535는 안목이 최고야. 그치? 호호호. 오혜령은 쇼를 두른 채 뱅그르르 돌아보더니 짐을 든 채 땀을 흘리고 서 있는 강혜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강 대위는 어때? 왜 대답이 없어? 강 대위가 보기엔 어떠냐고. 잘 어울리십니다. 강혜나는 기계처럼 대답했다. 그 대답에 오혜령은 코웃음을 쳤다. 흥, 내가 뭘 알겠어.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강혜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맨날 그 칙칙하고 촌스러운 군복만 입고 다니는데 이런 게 예쁜지 어떤지 볼 줄이나 알겠냐고. 그치? 호호호. 김 여사도 따라 웃었다. 맞아. 군인이 뭘 알겠어. 모욕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오혜령은 만족했다는 듯 모피를 벗어 다시 강혜나의 팔에 휙 던졌다. 자, 이제 짐 다시 잘 들고.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나 김 여사랑 얘기 좀 해야 하니까. 그녀는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직원에게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했다. 강혜나는 라운지 한복판에서 그 모든 짐을 든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어야 했다. 양팔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오혜령은 그런 강혜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김 여사와 수다를 떨었다. 제가 저래 봬도 쓸만해. 힘도 좋고 맷집도 있고. 무엇보다
내 말을 잘 듣잖아. 지금처럼. 어머, 부럽다. 나도 저런 애 하나 있었으면. 호호. 김 여사도 찾아봐. 널린 게 군인이잖아. 그들에게 군인은 그저 쓸만한 짐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참 동안 수다와 디저트를 즐기던 오혜령이 지갑을 꺼내려다 말고 강혜나를 쳐다보았다. 아, 강대위.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오만함은 더욱 선명해졌다. 내가 아까 청담동에서 한 말. 기억나지? 진급 얘기 말이야. 오혜령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러나 강혜나에게는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다. 오늘 고생 많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 응? 내가 우리 박 소장한테 내 얘기 잘 해줄게.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싹싹하게 굴어. 알았지? 그것은 이 공개적인 모욕의 대가로 진급이라는 당근을 던져주는 가장 악랄한 조련이었다. 내가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차피 여군이잖아. 한계가 있어. 알지? 유리천장이라는 거. 하지만 내가 이 오혜령이가 그 천장 깨주겠다는데 마다할 거야? 오혜령은 강혜나의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표정이 왜 그래? 기뻐서 말이 안 나와? 호호. 좋아. 오늘부터 잘해봐. 강혜나는 가만히 오혜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사모님. 강혜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그만. 강혜나가 모든 것을 끝장낼 그 말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 웬 소란이야. 라운지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누군가를 향해 아까 오혜령을 맞이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깍듯하게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오혜령은 자신의 독백이 끊긴 것에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입구 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으로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서고 있었다. 차는 다시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미 한 번 지옥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강혜나는 묵묵히 운전대를 돌렸다. 청담동 부티크에서 산 중형차 한 대 값이라는 모피코트가 담긴 거대한 상자가 조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혜령은 뒷좌석에서 그 상자를 뺀 나머지 공간에 백화점에서 샀던 쇼핑백들을 억지로 쑤셔 넣으라고 지시했다. 강 대위, 조심 좀 해. 그거 구겨지면 어쩔 거야. 융통성 없게. 이미 양손은 물론이고 팔뚝까지 짐으로 가득 찬 강혜나가 그 틈에 거대한 모피 상자까지 안고 백화점 안으로 다시 들어서는 모습은 차라리 희극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어떤 관객도 웃을 수 없는 처절한 비극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저 짐들 다 뭐야? 요즘도 저렇게 짐꾼 노릇 시키는 사람이 있나? 저 뒤에 여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오혜령은 그 모든 시선을 오히려 즐기는 듯 했다. 마치 자신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며 저 짐꾼은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는 트로피인 양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다. 우수 고객 라운지가 어디더라? 아, 저기네. 백화점 가장 깊숙하고 호화로운 곳에 위치한 라운지 입구.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오혜령을 알아보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혜령 고객님 오셨습니까? 응. 나 커피 좀 마시려고. 아, 그리고 이 짐들 좀. 오혜령이 턱짓으로 강혜나를 가리키자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라운지 규정상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입장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고객님, 짐은 잠시 이쪽에 맡겨주시면. 어머, 맡기긴 뭘 맡겨. 오혜령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내 짐꾼이야. 짐이랑 짐꾼은 하나라고. 짐이 들어가야 짐꾼도 들어가지. 안 그래?
강대위 뭐해? 안 따라 들어오고. 오혜령은 막무가내로 라운지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감히 사모님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 강혜나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짐을 든 채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라운지 내부는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 고급스러운 벨벳 소파,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상류층 사람들. 그들의 고요한 세계에 짐을 바리바리 든 강혜나의 등장은 그야말로 이질적인 침입이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짐. 세상에. 무슨 이삿짐 센터 직원인가? 웬일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강대위 여기. 내 옆에 서 있어. 오혜령은 가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더니 강혜나를 자신의 테이블 바로 옆에 세웠다. 앉으라는 말도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한 전시였다. 이것 봐라. 나는 주말에 군인 대위를 짐꾼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오혜령은 온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강혜나는 양팔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마치 석상처럼 그 자리에 섰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닦을 손이 없었다. 어머, 오사모.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그때 건너편 소파에 앉아있던 다른 중년 여성이 오혜령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다. 오혜령이 기다렸다는 듯한 순간이었다. 어머, 김 여사. 웬일이야. 여기서 다 보네. 웬일은. 오사모 오늘 싹쓸이 했나봐. 그 뒤에 짐은 다 뭐야? 어머어머. 김 여사라는 여자의 시선이 강혜나가 들고 있는 짐들에 고정되었다. 아, 이거? 호호.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강 대위가 고생 좀 했지. 오혜령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강혜나의 팔에 걸린 쇼핑백 중 하나를 툭툭 쳤다. 예, 우리 부대강 대위. 육군 대위래. 아주 튼튼하지. 어머, 군인? 군인을 짐꾼으로? 오사모 능력도 좋다. 두 여자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어댔다. 강혜나는 이가 갈리는 모욕감을 참아냈다. 그녀의 팔은 이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손끝이 저려왔다. 아, 맞다. 김 여사, 이것 좀 봐. 오혜령은 마치 쇼의 절정을 연출하듯 강혜나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거대한 모피코트 상자를 가리켰다. 강대위. 그 상자. 열어봐. 아니, 짐든 채로 열어야지. 그것도 못해? 빨리 김 여사 보여드리게. 강혜나는 낑낑대며 한 손으로 다른 짐들을 위태롭게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겨우 상자 뚜껑을 열었다.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 이거. 어때? 오혜령은 상자에서 윤기가 흐르는 모피코트를 끄집어내 자신의 어깨에 척 걸쳤다. 나 이거 잘 어울려? 김 여사가 좀 봐줘. 어머, 죽인다. 역시 오사모는 안목이 최고야. 그치? 호호호. 오혜령은 쇼를 두른 채 뱅그르르 돌아보더니 짐을 든 채 땀을 흘리고 서 있는 강혜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강 대위는 어때? 왜 대답이 없어? 강 대위가 보기엔 어떠냐고. 잘 어울리십니다. 강혜나는 기계처럼 대답했다. 그 대답에 오혜령은 코웃음을 쳤다. 흥, 내가 뭘 알겠어.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강혜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맨날 그 칙칙하고 촌스러운 군복만 입고 다니는데 이런 게 예쁜지 어떤지 볼 줄이나 알겠냐고. 그치? 호호호. 김 여사도 따라 웃었다. 맞아, 맞아. 군인이 뭘 알겠어. 총이나 쏠 줄 알지 미적 감각이 있겠어? 모욕이 비수가 되어 강혜나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이 나라의 국민이 바로 그 군복을 이렇게나 쉽게 모욕하고 있었다.
오혜령은 만족했다는 듯 모피를 벗어 다시 강혜나의 팔에 휙 던졌다. 자, 이제 짐 다시 잘 들고.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나 김 여사랑 얘기 좀 해야 하니까. 그녀는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직원에게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리곤 강혜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강 대위는 뭐 마실래? 아, 됐어. 넌 서 있기도 바쁘지. 그리고 군인이 단 거 먹으면 체력 떨어진다며? 그냥 거기 서서 잘 지켜. 강혜나는 라운지 한복판에서 그 모든 짐을 든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어야 했다. 양팔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오혜령은 그런 강혜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김 여사와 수다를 떨었다. 제가 저래 봬도 쓸만해. 힘도 좋고 맷집도 있고. 무엇보다 내 말을 잘 듣잖아. 지금처럼. 어머, 부럽다. 나도 저런 애 하나 있었으면. 호호. 김 여사도 찾아봐. 널린 게 군인이잖아. 걔들 어차피 주말에 할 일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시켜야지. 안 그래? 그들에게 군인은 그저 쓸만한 짐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참 동안 수다와 디저트를 즐기던 오혜령이 지갑을 꺼내려다 말고 강혜나를 쳐다보았다. 김 여사는 먼저 자리를 뜬 뒤였다. 아, 강 대위.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오만함은 더욱 선명해졌다. 내가 아까 청담동에서 한 말. 기억나지? 진급 얘기 말이야. 오혜령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러나 강혜나에게는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다. 오늘 고생 많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 응? 내가 우리 박 소장한테 내 얘기 잘 해줄게.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싹싹하게 굴어. 알았지? 그것은 이 공개적인 모욕의 대가로 진급이라는 당근을 던져주는 가장 악랄한 조련이었다. 내가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차피 여군이잖아. 한계가 있어. 알지? 유리 천장이라는 거. 하지만 내가 이 오혜령이가 그 천장 깨주겠다는데 마다할 거야? 오혜령은 강혜나의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표정이 왜 그래? 기뻐서 말이 안 나와? 호호. 좋아. 오늘부터 잘해봐. 강혜나는 가만히 오혜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사모님. 강혜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그만. 강혜나가 모든 것을 끝장낼 그 말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 웬 소란이야. 라운지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누군가를 향해 아까 오혜령을 맞이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깍듯하게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오혜령은 자신의 독백이 끊긴 것에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입구 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으로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 남자는 화려한 명품을 걸치지 않았다. 그저 잘 맞춘 단정한 민간인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가 라운지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침묵했고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랜 시간 몸에 밴 권위와 위험이었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분명 누군가를 찾고 있는 눈치였다. 그의 뒤를 따르던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이쪽을 발견하고는 작게 속삭였다. 남자의 시선이 정확하게 이쪽 오혜령과 그 옆에 짐을 든 채 서 있는 강혜나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는 걸음을 옮겼다. 오혜령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뭐야? 웬 늙은이가 오자마에 쓰자 사람을 저렇게 빤히 쳐다봐? 기분 나쁘게.
그녀는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자신의 미모나 명성 때문일 거라 잠시 착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남자는 오해령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산더미 같은 짐을 든 채 땀과 모욕으로 범벅이 된 강혜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가 강혜나의 바로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슬픔과 분노. 해나야. 남자의 입에서 나온 낮고도 무거운 그 한마디에 강혜나의 얼음 같던 표정이 난생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들고 있던 짐의 무게가 순간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속삭임이었다. 오해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라고.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굴복했던 짐꾼 강대위와 갑자기 나타난 이 위험 있는 중년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 웬일이야. 오해령은 이 상황을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강대위, 아버님 오셨네. 아이고, 이런 누추한 데서 뵙습니다, 아버님. 오해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는 얼굴로 남자에게 아는 체를 했다. 시골 아버님이 딸 보러 멀리 화천까지 오셨다가 딸이 서울 나들이 간다니까 따라오셨나 보네. 어머, 근데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 우수 고객만 들어오는 덴데. 호호. 오해령은 자신이 아주 너그럽고 상냥한 사람인 양 연기했다. 강대위, 짐 좀 내려놓지. 아버님 오셨는데. 아이고, 저 짐들. 강대위가 글쎄 쇼핑이 너무 하고 싶다고 저랑 같이 가자고 졸라서. 제가 운전도 시켜주고. 짐도.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 호호호. 남자는 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해령의 제잘거림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딸 강혜나의 붉게 부어오른 손, 그녀의 팔뚝을 짓누르는 쇼핑백 자국, 그리고 땀으로 젖은 그녀의 잿빛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오해령은 이 차가운 침묵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아버님, 저는 강대위 직속 상관은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사단장이에요. 박진태 소장이라고 아시려나? 호호. 제가 우리 강대위 아주 예뻐해요. 진급도 제가. 당신. 강철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라운지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웠다. 네. 저요? 오해령의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오해령의 뇌리에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강혜나, 강대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 자신의 남편 박진태 소장이 매일같이 충성을 외치고 텔레비전 화면에 나올 때마다 허리를 숙이는 그 사람.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국방정책의 최고 책임자. 현 국방부 장관 강철민. 장. 오해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다. 장관. 님?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비명에 가까웠다. 장관님. 오해령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라운지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라운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강혜나를 짐꾼으로 군인이 뭘 알아? 라며 조롱하던 오해령의 오만방자함을 모두가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아까 함께 웃던 김 여사는 이미 자리를 뜬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할 정도였다. 강철민 장관은 오해령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자신의 딸에게로 향했다. 해나야.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미안함,
그리고 군의 수장으로서의 참담함이 뒤엉켜 있었다. 그 짐, 내려놔라. 그 말에 강혜나는 마치 최면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그제야 자신의 팔에 걸려있던 그 지옥 같던 짐들을 와르르 바닥에 쏟아냈다. 값비싼 상자들이 찌그러지고 쇼핑백들이 나뒹굴었다. 그녀는 양손을 폈다. 붉게 패고 물집이 잡히기 직전에 손바닥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장관님, 아이고 장관님. 이성을 잃은 오혜령이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앉아있던 소파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자신이 신은 값비싼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네 발로 기어 강철민의 앞으로 다가왔다. 오해입니다. 장관님,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흉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건 그냥 제가 우리 강 대위랑 너무 친해서. 네. 그냥 주말에 같이 바람도 쐴 겸 쇼핑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혜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 횡설설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강철민 장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관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강 장관이 잡히기 직전 뒷걸음질로 피했다. 오혜령은 바닥에 엎드린 채 애처롭게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강 대위가 해나. 아니, 강 대위가 장관님의 그 귀한 따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제가 어찌 감히 이런. 그 말이 강철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몰랐다. 강 장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그의 눈이 딸의 고통에는 슬퍼했지만 지금 눈앞에 이 추악한 여자를 향해서는 얼음 같은 경멸로 불타올랐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다. 네, 내 딸이 아니라. 강철민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이기 때문이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한낱 군인의 아내가 감히. 그는 강혜나를 바라보았다. 감히 나의 군인에게. 감히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에 이런 똥칠을 해? 오혜령은 그 말에 마치 실제로 얻어맞은 것처럼 몸을 움츠리며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철민 장관은 더 이상 그 추한 꼴을 보지 않겠다는 듯 뒤에 서 있던 비서관에게 고갯짓을 이곳, 지금 이 상황, 바닥에 떨어진 저 물건들까지 전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네, 장관님. 이미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태 소장.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지금 당장. 비서관이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강철민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엎드려 실신 직전인 오혜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경멸이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딸이자 자랑스러운 군인인 강혜나를 바라보았다. 강대위. 그는 더 이상 해나야라고 부르지 않았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군의 수장이었다. 강혜나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짐은 놔두고. 강 장관이 말했다. 가자, 강 대위. 강혜나는 아버지를, 아니 장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오혜령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을 짐꾼 취급하며 진급을 미끼로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려 했던 여자.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강혜나는 천천히 그러나 절도 있게 오른손을 들어 올려 관자놀이에 붙였다. 그것은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을 끝내는
가장 완벽하고도 명예로운 군인의 경례였다. 대위 강해나 복귀하겠습니다. 강철민 장관은 말없이 딸의 경례를 받았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두 사람은 그 지옥 같던 라운지를 걸어 나왔다. 뒤로는 경악에 빠진 사람들, 셔터를 누르는 비서관,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서 통곡하는 오혜령의 울음소리가 마치 먼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강철민 장관과 강혜나 대위가 지옥 같던 라운지를 빠져나온 뒤 그곳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아니, 정적이 아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값비싼 쓰레기들 사이로 한때 사모님이라 불렸던 여자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흑, 흑, 흑. 잘못했어요. 오혜령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원피스는 눈물과 콧물, 그리고 바닥의 먼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장관의 비서관은 그 추하고 처절한 몰골까지도 빠짐없이 냉정한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살려주세요. 박 소장. 우리 남편한테만. 제발. 그녀가 마지막으로 애원한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닌 남편의 안이었다. 그것이 곧 자신의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비서관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태 소장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로 장관님의 긴급 호출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곧 그분을 뵐 수 있겠군요. 그 말에 오혜령은 마지막 숨마저 끊어진 듯 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졌다. 같은 시각 서울로 향하는 국방부 장관의 차 안. 운전은 비서관이 하고 있었고 강철민 장관과 강혜나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라운지를 나온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혜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굳게 편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위에는 쇼핑백 손잡이에 짓눌려 붉게 패인 자국들이 선명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철민이었다. 그는 딸이 아닌 강 대위에게 말하듯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많이 힘들었나? 그 한마디에 강혜나의 굳건했던 둑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거 안다. 강철민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군의 수장으로서의 참담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너에게 군복을 입힌 것은 이런 모욕을 당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혜나는 그제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로 군 생활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안다. 강철민이 딸의 말을 막았다.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박진태 소장과 그 아내의 유일한 죄도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오늘 일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내가 이 기회에 군 전체에 퍼진 이 썩어빠진 관행이라는 종양을 뿌리째 도려낼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딸을 위로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군의 최고 심판자였다. 강대위. 네. 자네는 오늘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현장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다. 국방부는 오늘 자네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 가장 엄중한 방식으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명령 따르겠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백화점이 아닌 국방부 청사였다. 비상 상황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장관 전용 출입구였다. 너는 내 집무실에서 기다려라. 내 동기라는 법무관. 서유나 대위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도 이곳으로 오라고 연락해 두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강혜나가 집무실 안쪽의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동기인 서유나 대위가 이미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해나야, 너 괜찮아? 대체 무슨... 서유나는 강혜나의 엉망이 된 손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아, 유나야. 괜찮아. 그제야 강혜나는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1시간 뒤, 강원도 화천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박진태 소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장관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는 아마도 북한의 도발이나 큰 훈련 사고라도 터진 줄 알았을 것이다. 소장 박진태,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갈라져 있었다. 강철민 장관은 책상에 앉아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박 소장. 네. 장관님. 자네 오늘 아내가 어디에 갔는지 아는가? 네. 아, 아내 말씀이십니까? 박진태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오늘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한 것은 알았지만 감히 그 일에 강혜나 대위가 동원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면서도 묵인했을 것이다. 모르는 모양이군. 강철민은 책상 위에 태블릿을 들어 박진태에게 화면을 돌렸다. 그럼 이건 알겠지. 화면 속에서 재생된 것은 라운지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비서관의 영상이었다. 산더미 같은 짐을 든 채 땀을 흘리며 서 있는 강혜나. 그 앞에서 군인이 뭘 알아? 라며 조롱하는 오혜령. 그리고 내가 내 진급 밀어줄게라며 거래를 제안하는 오혜령의 추악한 목소리. 박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장관님. 이것은 어느 쪽인가? 강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거구의 박진태를 위압하며 그의 눈앞까지 다가갔다. 자네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나? 아닙니다. 장관님. 저는 정말... 아니면 자네는... 자네의 아내가 자네 휘하의 장교를 산호비처럼 부리고 다니는 것조차 모를 만큼 무능하고 무관심한 지휘관인가? 박진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묵인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끝장이었다. 제가 아내 관리를 잘못한... 관리? 강철민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박 소장, 자네는 아직도 이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군. 이건 아내 관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네의 지휘 철학의 문제다. 자네는 자네 부대의 군인을 자네 아내의 쇼핑 짐꾼으로 전락시켰어.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진급을 미끼로 사적인 충성을 강요했지. 그게 자네의 방식인가? 장관님, 오해십니다. 저는... 시끄럽다. 강철민의 고함에 거구의 박진태 소장이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자네 아내가 오늘 내 딸에게, 아니 강혜나 대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가?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했네. 마치 자네 사단의 진급이 자네 아내의 쇼핑 시중에 달린 것처럼. 박진태 소장, 자네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 강철민은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을 들었다. 감찰실장 당장 들어오게. 장관님, 한 번만 기회를. 박진태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려 했다. 군복 입은 군인이 함부로 무릎 꿇지 마라. 강철민의 일갈에 박진태는 무릎도 꿇지 못하고 서지도 못한 채 짐승처럼 일그러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진태 소장, 오늘부로 자네를 직위에 제한다. 동시에 귀관을 직권 남용 및 군 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 감찰실의 특별감찰에 회부한다. 당장 자네의 지휘권을 내려놓고 감찰실의 조사를 받도록.
장관님. 박진태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내의 그 오만한 쇼핑 하루 만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감찰실장에게 끌려나가다시피 집무실을 나설 때 그는 복도 끝에서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강혜나 대위를 발견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박진태 소장이 직위해제되고 특별감찰에 회부된 소식은 그날 저녁 군 내부망을 통해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강원도 화천의 X사단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지휘관이 갑자기 사라진 부대는 선두를 잃은 함선처럼 혼란에 빠졌다. 아니, 박 소장님이 왜 갑자기 직위해제야? 무슨 큰 사고라도 쳤나? 대북 관련이야? 쉬쉬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가 봐.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사단장 공관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알던 부사관들과 고참 장교들은 어렴풋이 그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다. 혹시 사모님 관련 아닐까? 올 것이 왔군. 쯧쯧. 한편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밤을 맞이한 강혜나는 동기인 서유나 법무관과 함께 밤새도록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동안 오혜령에게 당했던 모든 부당한 지시, 사적인 심부름,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욕적인 언사들. 그녀의 차분한 문장 속에는 그녀가 그동안 삼켜왔던 분노와 치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유나는 법무관의 냉철한 눈으로 그 모든 것을 검토했다. 해나야. 이건 감찰로 끝날 일이 아니야. 서유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진태 소장의 직위해제는 내 아버님, 아니 장관님께서 내리신 공적인 징계야. 하지만 이건 그것과는 별개로 움직여야 해. 무슨 말이야? 너, 강혜나 대위. 너 개인이 오혜령이라는 민간인에게 당한 민사상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가 따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야. 서유나는 법 조항이 빼곡한 서류를 펼쳤다. 오늘 내가 쓴 유류비, 내가 낭비한 시간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의 명예에 대한 손해배상. 이 모든 것을 청구해야 해. 유나야. 난. 해나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그 여자에게 당신이 한 짓은 돈을 물어내야 할 만큼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법의 이름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야. 내 아버지가 장관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 명의 인격체로서,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 여자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거라고. 서유나는 강혜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증거는 차고 넘쳐.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의 비서관은 서유나 법무관에게 두툼한 봉투를 전달했다. 그 안에는 어제 라운지에서 촬영된 고화질 영상 원본, 오혜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된 음성 파일 그리고 이건 어제 라운지 바닥에 버려져 있던 영수증들입니다. 비서관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오혜령이 자신의 전리품이라며 자랑하던 그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영수증들이었다. 감찰실에서 이 모든 구매 내역이 혹시 군 복지 예산이나 부대 운영비에서 흘러들어간 것이 있는지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진태 소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회계라는 칼날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대한민국 모든 신문의 일면과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이 하나의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단독 군인이 짐꾼, 현역 사단장 3호 여군 장교의 주말 쇼핑 갑질 속보 황제 복무 논란, 현역 소장 3호 갑질 연루 의혹의 전격 직위해제 행군보다 낫지? 사단장 3호 집 나르던 여군 장교의 모욕적 발언 충격.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왔다. 강철민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는 이 사건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감찰실의 중간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다.
오후 한 인터넷 언론사가 어제 비서관이 촬영했던 그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라운지 한복판에 짐을 든 채 서 있는 강혜나의 모습, 군인이 뭘 알아? 라며 조롱하는 오혜령의 목소리, 그리고 장관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오혜령의 모습까지. 하지만 기사의 제목은 따로 있었다. 충격 영상 짐꾼 여군 장교 알고 보니 현 국방부 장관 무남동녀. 폭탄이 터졌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는 용광로였다. 미친 거 아니야? 사단장 부인이면 다야? 감히 국방부 장관 딸을 건드려? 간도 크다. 아니, 장관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여군 장교를 저렇게 부려먹었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내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는데 저런 놈들 밑에서 굴렀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박진태 소장 파면 및 오혜령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마비되었다. 모든 화살은 이제 오혜령이라는 개인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살던 화천의 사단장 공관은 박진태 소장의 직위해제와 동시에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하루아침에 사모님에서 일반인이 된 그녀는 쫓겨나다시피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서울에도 그녀가 설 곳은 없었다. 어머, 오 여사. 그 영상. 진짜야?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 나도 남편 눈치 보여서. 그녀가 어울리던 사모님들의 모임에서 그녀는 제1순위로 제명되었다. 그녀가 단골이라며 자랑하던 청담동 부티크와 백화점 명품관들은 그녀를 기피 인물로 등록했다. 저희 사모님께는 물건 못 팔 것 같아요. 그녀의 오만함의 원천이었던 모든 것들이 그녀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민사소송장. 원고 육군 대위 강혜나. 피고 오혜령. 청구 내용은 그간의 사적 심부름에 대한 유류비, 시간 외 노동비 그리고 군인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였다. 오혜령은 자신이 짐꾼 취급하며 조롱했던 그 군인에게 이제 법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변호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간은 정의의 편이었다. 박진태 소장에 대한 국방부 특별감찰은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비리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아내의 갑질을 묵인한 것을 넘어 그는 부대 운영비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아내의 유흥비와 명품 구매에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군 검찰은 그를 직권 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군사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죄. 그 모든 죄를 물어 군 검찰은 그에게 파면을 구형했다. 파면.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였다. 불명예 전역. 연금은 물론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경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박진태는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론은 차가웠고 법은 엄격했다. 그는 결국 모든 계급장을 스스로 떼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었다. 그의 몰락은 오혜령의 몰락을 의미했다. 강혜나 대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오혜령에게 더 이상 방어할 변호사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영상과 수많은 증거들 앞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법원은 강혜나 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단호했다. 피고 오혜령은 원고 강혜나 대위의 인격권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이에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및 재반 비용 일체를 지급하라. 판결 금액은 오혜령이 그날 하루 쇼핑했던 그 명품들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상징적이면서도 강력한 액수였다. 오혜령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청담동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감히
나의 군인에게 짐을 들게 했던 그 명품 가방과 모피코트를 헐값에 처분해야 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조롱 속으로 사라졌다.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혜나 대위는 조용히 국방부 장관실을 찾았다. 장관님. 아니, 아버지. 이제 일은 다 끝났다. 편하게 말해라. 강철민은 딸 앞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혜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오혜령 씨에게서 받은 위자료 전액입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아버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 돈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강철민은 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처음 군복을 입겠다고 했을 때의 그 굳건한 신념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나? 전액 국군 장병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혹은 다른 이유로 고통받는 동료 군인들을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 강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명예로운 군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장하다 내 딸. 그리고 강대위. 며칠 후 국방부 대강당.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끝난 직후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 이하 모범 군인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강철민 장관이 직접 단상으로 나섰다. 육군 대위 강혜나. 호명에 강혜나가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그 앞에 섰다. 육군 대위 강혜나. 위 군인은 어떠한 부당한 외압과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명예를 잃지 않았으며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용기를 보여주었음. 이에 전군의 귀감이 되므로 이 표창을 수여함. 강철민 장관이 직접 딸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것은 장관 표창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경례를 주고받았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리고 군의 수장이 참된 군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이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단장 3호 횡포 참군인 강혜나 대위의 용기로 막 내려 강혜나 대위 위자료 전액 전후위에 기부. 진정한 군인 정신. 그녀는 더 이상 장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강혜나 대위였다. 그리고 몇 달 뒤 강혜나는 화천을 떠났다. 그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과 의지로 새로운 보직을 지원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검은 베레모와 특수 군복이 상징인 곳.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이었다.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군인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훈련을 위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빛은 그날 라운지에서 번뜩이던 차가운 분노가 아닌 조국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녀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